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탐사 전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주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 11명에 대한 청부 고발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뢰했다는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이 필요했다면 정치 신인 김웅 당시 후보가 아니라 법률지원 책임자에게 바로 전달했을 것이며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장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는 어떤 증거도 없으니 이는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맞죠. 손 검사의 전면 부인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지시라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정치 신인인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은 송 검사와 김웅 의원이 동기라 그랬다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의문을 가지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럼 송 검사가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검찰에 침투시켜둔 스파이라는 건가요? 그럼 무관도 아닙니까? 우리 영화는 신세계, 미국 영화는 디파티드 그런 스토리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나리오 작가 뉴스공장에서 스카우트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당시 야당의 범여권 인사 그리고 언론인 총 11명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라는 특종이 있었죠. 뉴스버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 겸 탐사 전문기자 이진동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위 줄리 인터뷰를 넘어서는 특종인데 이것은 예, 말씀 안 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특종을 나가신 겁니까? 저희 뉴스버스의 줄리 말고 이것 말고도 뉴스버스 보시면 눈길 끄는 단독 기사나 특종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긴 한데 이 정도 특종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아,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들 합니다. 저랑 일하는 기자들이 워낙 유능하고 취재력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취재는 한 달 정도 조금 소요된 것 같아요. 한 달.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취재들이 그렇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 중에 이제 이건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2명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윤진희 기자라고 그 기자가 했고 이번에 이제 전혁수 기자가 그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전혁수 기자는 뉴스공장에서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글로 옮겼습니까? 옮긴 게 아니라 제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걸 캐치를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설득도 하고 취재원을 설득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저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는데 이제 앞으로 근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드러날 수 있는 취재원입니까?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일단 그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여권 인사들과 채널A 이동재 검언 유착 사건 보도한 MBC 기자 5명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PD 총 11명. 네, 맞습니다. 형사 고발을 야당에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뢰했다. 선거 직전에 총선 직전에. 혐의는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선거법 위반. 그런데 피고발인이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단 3인으로 딱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 정당에 가지고 이 사람들 고발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보도대로라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 검사장 윤 총장의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해 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상하고 이건 뭐 소위 이제 그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런 소리가 있다, 루머가 있다, 주장이 있다가 아니라 시기, 인물을 특정하고 대단히 상세히 보도를 하셨어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이런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가 총선 기간이었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4월 3일인데 MBC 보도가 그 앞서서 가지고 3월 31일에 그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4월 3일 날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누가 남겼다는 겁니까?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봐야 알겠지만 캡처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준성이 누구냐를 놓고 저희들이 찾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더라. 수사정보정책관. 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이 게 검찰총장 직속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눈과 귀, 복심. 그런데 정보 담당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계 동향 정보 등을 총장에게 이제 직보를 하고 총장이 은밀한 지시사항, 내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는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원 비슷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 그리고 삼성의 미래전략실 이 역할,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손 검사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라고 이름까지 특정하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근거 취재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저희 이제 뉴스버스 취재된 자료 이렇게 기사에 나가 올린 자료에 보면 그 피고발인 중에 한 명 포함되어 있는 분이 소위 말하면 MBC 보도에 제보를 했던 인물인데 그분의 이제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가 돼 있고요.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달할 때 그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남는 SNS가 있죠.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네. 그 프로그램에 이 손 검사 이름이 딱 뜨고 손 검사가 보냄 검사라고 돼 있지 않죠. 물론이죠.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네네. 아하. 그럼 이걸 누군가 캡처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방이 지금 김웅 의원은 이제 없어졌다. 제보를 받고 그 당시 이제 이걸 제보가 아닌데 제보라고 얘기를 했죠. 제보를 받고 고발장을 주는 건 제보가 아니죠. 그렇죠.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없앴다. 그런데 이게 김웅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의도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근데 비밀이 없죠. 누군가는 또 캡처해서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에 그러니까 당시 김웅 후보만 있었던 방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전달인 거죠. 전달. 1대1로. 네. 여하간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네,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네. 취재하면서 이제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나 윤캠프에도 다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결정적인 그 취재의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사가 어제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이제 확인을 했고 손준성 의원은 그 아침날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 황당한 말씀이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이제 총 4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제 차단을 해서 통화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준리 보도를 했던 게 우리 저희 윤진희 기자인데 윤진희 기자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반론이나 해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본인들이 직접 사실무근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 단순 전달이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고 그런 서류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뭐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 전달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전달했다라는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달했어요. 예, 전달했다는 거. 그것도 어제 해명 보면 법률지원단에 넘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관련 서류인 게 거의 틀림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문제는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제보냐 아니면 소위 말하면 청부고발이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인식하에 넘겨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걸 보여주는 정황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위법성을 본인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판결문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명 판결문이라는 거는 출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검찰 뭐 이런 데 수사기관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당사자 아니면.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검찰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나의 어떤 정황들이 되는 거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달을 하면서 그것만 옮겨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 다음에 전달자하고 전달 받을 사람하고 그 나누는 과정에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한 그렇죠. 그런 정황을 드러내는 어떤 자료들을 갖고 계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미륵통합당에 일단 넘겨준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거를 저희 뉴스버스에 리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김웅 의원이 맞다면은 그렇게 해명이나 변명을 좀 황당하게 또는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처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네. 그 고발장만 넘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고발장을 넘겼다는 건 내용을 채워놓고 이제 고발인 항목이 비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써서 제출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 고발장에 원래 이렇게 각종 첨부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증거 자료, 입증 자료들이 다 첨부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고발장은 19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증 자료 토탈 하면 거의 200쪽 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자료들도 다 지금 이미 확보하셨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실 수 이제 없고요. 추후 저희들 뉴스버스에서 추가 보도? 네, 추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4월 3일이면 이제 선거 있기 한 불과 10여일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그 말씀하셨지 그 3월 말일에 MBC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 압박에서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엮으려고 했다는 취재 보도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 다음날 검언유착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보자 X에 대한 이제 보도가 보수매체 중심으로 나오고 그런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러자 그 제보자 X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날 지금 서류를 갖다 줬다 이거죠, 검찰에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도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왜 4월 3일 왜 이 시점이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4월 3일이요? 이제 그 MBC에 보도가 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그러면 MBC 제보를 누가 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언론들이 좀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 아침에
예.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것 같고 문화일보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브로커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권과 관계 있는 브로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가 됐다. MBC하고 제보자를 공격하는 보도가 4월 3일 날 나오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보자를 공격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무슨 뒤에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의 보도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고 이제 아까 전달한 텔레그램 캡처된 내용을 보면 시간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일보 보도가 있고 나서 거의 한 서너 시간 뒤에 예,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작성이 됐다고 봐야죠. 미리 작성해 놨다는 얘기인데. 미리 자료들은 미리 모았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 명예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조직 수정이라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총장 부인을 검찰이 나서서 보호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인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그러니까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뭐 신문방송 부정이용죄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발장을 다 입수한 게 아니고 말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고발장 표지만 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냐.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맥락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일 것 같다. 왜냐하면 MBC 보도 자체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그렇죠.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추측은 됐는데 그러면 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피해를 예. 검찰이 나서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있는데. 자기가 하면 될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발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저도 굉장히 매우 놀랍고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총장이 본인이 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직접 고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줬다. 김건희 씨까지 해줬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사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 사유화라는 이제 제가 성격 규정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되는데 사무에서 한 5분 더 있다가 하시죠.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 뉴스버스의 발행인 유진동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부 마지막에 SNS 표기상으로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표기된 고발장, 그 고발장을 물론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관여된 것을. 근데 김웅 의원이 서류를 받긴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서류가 보내져서 왔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됐는데 제가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이 검찰이 만약 이런 서류를 보냈다면 모를 수가 있는가. 당시 검찰총장이 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어제 총장은 답변을 그렇게 했죠. 그 대변인 논평으로 나온 게 고발 사주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고 뭐 정치 공작이고 뭐 배우가 있다. 네네. 배우가 있는 보도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논평이 나왔는데 전부 오히려 저희들 뉴스버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제 윤 총장이 당연히 모른다고 나올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본 기자들이라면 아까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압니다. 그 속성상,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이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직책의 특성상. 그렇죠.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당시 이제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있던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명 인사하고 그리고 최광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전직이 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네네.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발인을 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예.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 간에 초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자들 여기서 두 사람이라 하면 손중성 검사하고 김웅 그렇죠. 의원 간에 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가요? 그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로 알고 그 사람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네. 네. 손중성 검사의 직책이나 혹은 그 고발 대상자로 볼 때 검찰총장이 모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발장에 적시된 그 네. 피해 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가 그 당시 이제 그에 앞서서 네. 한두 달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를 좀 했죠. 이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장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예. 수사를 했거나 예.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당연히 물어봤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네.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된 내용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게 총장 지시 없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장의 부인인데. 네, 그렇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수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미 그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 대검의 공공수사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공안부라고 그렇죠. 그렇게 불렸던 데인데요. 공공수사부 앞으로 이렇게 접수처를 미리 이제 기재를 해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발인 쓴 납만 남겨두고 다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대검에 접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될 경우는 아하. 그 사건 배당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관할에서 하게 그렇죠. 됩니다. 이성윤 당시 그렇죠. 서울지검장이. 근데 대검에 접수되면 주요 사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주인 검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검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전례에 비춰 대검에서 주인 검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을 어디 이제 윤석열 소위 말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라인에 해당되는 검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접수처까지 기재했던 그렇죠. 이유는 그 선거법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명예훼손으로 끝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주 내용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뒤에 정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수사해서 뭔가 이게 이제 그 검언유착국 보도에 대해서 이걸 좀 뒤엎는다든가 이런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윤 총장 이제 장악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라인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이제 수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맞춤형으로 하겠죠. 그건 알겠고. 근데 이제 명예훼손 외에 선거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6대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수사권 조정 때문에 명예훼손만 있으면 경찰로 갈 테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특수수사 기능을 조금 줄였지 않습니까? 찾는 분이 많으시군요. 전화가 자꾸 옵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이제 축소를 했는데 그래도 6대 범죄로 수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거 범죄가 이제 6대 범죄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려면은 공직선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면 설사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로 갈 테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검찰로 오고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으로는 그 윤석열 라인에 배당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접수처를 거의 기재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판단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총장이 인지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후속 보도 하실 거죠? 네, 추가로 좀 더 있습니다. 예. 후속 보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청부 고발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웅 의원이 제보한 인물을 안다. 그런데 이게 누군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입장문은 오전에 내고,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아마 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입장문에서는 뭐 누구한테 이걸 전달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에서 작성된 거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인데 일단 진실은 검찰과 제보자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가다 보니까 입장문은 대단히 모호하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를 따로 동아일보하고 했는데 입장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다. 네. 그리고 제보 목적은 제보자가 밝힐 문제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장문의 핵심인데 그 인터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뉴스버스가 사실이라면 내가 송 검사에게서 받아 보낸 것이겠죠. 이 말을 하나 했어요. 네. 하지만 송 검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뉴스버스가 사실이라면이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제보자의 폰을 함께 봤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달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달은 그 폰을 본 다음에 나중에 받은 거겠죠. 예. 그러면 뉴스버스가 보도한 손중성 보냄이라는 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 누군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것이 당내 세력 다툼 내지는 권력 투쟁으로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제보자가 누군지가 알고 추미애 사단이라면 추미애 사단이라고 했겠죠. 자. 네, 다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KBS에서도 단독을 냈는데 실제 고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물론이고 잘못 적혀 있는 그 번호죠.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일부 괄호 안에 표현까지도 같았다. 또 고발장 결론 부분도 문구 하나 빼고는 완전히 같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이 역시 이제 손중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이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하고 넉 달 뒤에 실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근데 고발장을 서로 비교해봤더니 거의 똑같다. 네. 예. 주민번호 틀린 부분까지.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실제로 송 검사가 보낸 내용이라면 검찰이 보낸 걸 고발에 썼으니까 고발 사주가 맞는 거죠. KBS가 그 점을 보도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정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하고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맡고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요즘 보도가 하도 쏟아지다 보니까 정리하기 힘들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윤 전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한다고 난리가 났죠. 네. 예. 징계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징계 결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하느냐 그 사유를 적어놓은 결정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문의 내용에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손 검사가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을 하는데 당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거론됐던 이거 그때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범정이라고 불리던 쉽게 얘기하면 검찰총장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역할이 비슷할 겁니다. 예.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핵심 보직이에요. 당시 결정문 내용에서 송 검사가 크게 2번 등장하는 게 하나는 작년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판사 사찰을 했다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재판부 성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송 검사가 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 배포한 것 아니냐라고 징계 사유를 하나 적고 있고 2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그리고 채널A 사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그리고 채널A 사건 이 사건을 송 검사가 검토한 거 아니냐 법리도 거기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징계 사유로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이 고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예, 손 검사 이름이 등장하고 부인과 채널A 사건 관련한 고발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예. 작년에 징계 결정문에 등장했던 내용과 지금 문건이 서로 이어지는 거죠. 맥이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선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선에 개입한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프레임이에요. 여야가 원래 서로 마주치는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는 서로 상대편의 공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보자도 등장하는 인물도 여권 인사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과 국민의 당 내부자니까 이 프레임에 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소위 검찰 지난 총선 직전 야당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 11명의 고발을 청탁하려 했다고 하는 이 의혹. 이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쉬고 계신데 요즘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상황의 대표셨잖아요. 예. 당시 상황에서 대표셨으니까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이 따로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제보 시작됐으니까 이게 이제 야당 내 권력 투쟁 아니냐. 그 외에 이제 그 선거 개입 또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당시 상황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당시 상황은 그걸 여쭤보려고 오셨는데. 정치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때는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북 고발이라고 할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말한다면 교사행위입니다. 교사행위. 예. 고발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격,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왔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미리 했던 거죠. 했었고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못했죠. 예. 우리가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당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예.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에 의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다른 그 유사 시민단체 네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발은 또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이 고발 문건이 당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데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4개월 후에 실제 고발. 4개월 후에 고발이 됐잖아요. 실제로 됐죠. 근데 고발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문건하고 4개월 후 미래통합당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으로 불렸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자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주민번호 틀린 지금 틀린 건데.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이 나중에 활용이 되긴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당에서 이제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다른 형식으로는 활용된 게 이제 수사를 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뉴스버스에서는 일관되게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건 차기 대권을 두고 이제 야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 최초의 제보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성격을. 당시에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거. 한 2달 전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입수가 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야당 내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흠집 내기로 네.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선거 개입의 성격인 것이고 예. 지금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건 이제 야당 내 그 후보들 간의 투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 같고 그랬을 가능성이 그랬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 말보다도 예. 그 행태 한 분은 의원실에 출근을 안 하고 예. 언론하고는 끊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인터뷰 하긴 했습니다만 김웅 의원. 또 한 사람은 연가를 내고 예. 직장에 안 나오고 송 검사는 예. 그 행태 자체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판단해야 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소위 킥스라고 부르는 여기서만 실명 판결문을 이제 조회 가능하다.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판검사밖에 없거든요. 법원하고 검찰하고 당사자. 예, 당사자하고. 근데 예. 당사자가 냈을 리는 없는 거고. 그렇죠. 법원이 그걸 줄 리도 없는 거고. 예. 나오는 건 검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전달된 문건 자체가 실명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쪽이 판검사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으면 그 로그인을 검색을 해보면은 예. 누가 이제 그걸 다운을 받았는지 검색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조만간 드러날 것 같은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판검사밖에 당사자는 이걸 줄 리가 없으니까 판검사밖에 그걸 접근 안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가 줄 이유는 없으니까 검찰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만약 실제 이 자료가 검찰 쪽에서 왔다면
검찰은 왜 직접 하지 않고 총선 직전에 야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직접 이해하십니까? 하면 자기들이 인지 사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일부러 이제 공작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딴 쪽에서 고발을 하면은 고발을 자연스러우니까.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회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고발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을 띄었죠. 예민한 사건일 때는 예, 예. 특히 이게 총선에 개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그 남용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거죠. 직접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예. 그 총선 직전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총선 직전이라 야당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어땠느냐면 검찰의 분위기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예. 그 우리 당이 참패한다. 아, 그러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쪽 당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여의도에 돌던 이야기가 예, 예. 검찰 쪽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고 예,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거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검찰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는 검사가 있으면은 네.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런 노비들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선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예. 이미 그 4월 초 시점에는 우리가 150석을 넘었습니다. 내부 내부 조사로는 150석을 넘었는데 마치 언론이 그 보수 언론이라든가 저쪽 당에서는 자기들이 일당이 되는 것처럼 많이 주장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속으로 과장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우리는 150석은 넘고 단독으로 넘느냐 연합해서 넘느냐는 거지 150석은 넘어 있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 내부 판단으로는 그랬고 근데 그 시점쯤에 실제 검사들이 여의도에 와서 그런 노비를 했어요? 그러면요. 예. 저한테 그 실제로 검사를 만난 의원, 우리 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이번에 니네 당이 참패를 한다. 검찰 당시에 검찰 내부의 상황 판단 그랬다는 거네요. 검찰 지도부에. 그걸 우리가 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발 의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그렇죠. 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러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루어졌다면. 예, 예.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요.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마중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죠. 이 검찰 쪽에서 이 문건이 왔다는 게 밝혀진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럼 누가 지시했냐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펄쩍 뛰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해봐야 되겠지만 기록을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설사 일부의 뭐 중간 관리자의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면 몇 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 자격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후보 자격 문제까지 연결되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자격 문제가 아닌데 정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경선 룰 가지고 논란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는 작용한다고 봐야죠.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볼 텐데 우선 그러면
민주당은 그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당에서 그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감찰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찰이 미흡하다든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수사를 촉구를 하고 수사 가지고도 또 그동안에 검찰 관행으로 보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국정조사나 그걸 또 그건 국회가 직접 개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 당대표하고 아직은 할 얘기는 아직 할 얘기가 아니다. 얘기는 아니죠. 방금 이제 홍준표 후보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하실 수가 없을 거고 국민의힘 경선을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도 거기 후보가 많아서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 단계가 8명으로 줄이고 4명으로 줄이고 할 텐데 그 경선이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될지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선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설문 같은 거 가지고 시위가 또 걸릴 거거든요. 그렇겠죠. 마지막에. 경쟁력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맞으면 서로 충돌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충돌은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그걸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당 경선 끝나시면 혹시 어떤 캠프에 힘을 실어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요. 당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하니까. 경선 끝난 이후에? 용광로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도와드려야죠. 경선 끝나면 이제 자주 모셔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검찰이 야당의 여당 인사 언론인 고발을 총선 직전에 청탁했다는 소위 고발 사주 사건.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서 관련 문건을 보낸 이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해당 문건을 누가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가 아니란 소리죠. 그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보죠. 우선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되고 판검사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법부는 무관해 보이는 만큼 남는 건 검찰이죠. 누군지 현재 특정할 수는 없다 해도 검찰로부터 해당 문건이 나온 것까지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 작년 4월 8일 김웅 당시 후보가 전송받은 최강욱 고발장 그리고 8월 25일 실제 검찰에 접수된 최강욱 고발장 두 고발장은 내용이 판박입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린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죠. 오답을 베낀 셈입니다. 특히 4월 8일자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특정된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57만 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자 고발장에도 이 조회수가 57만여 회로 기록돼 있죠. 실제 8월의 조회수는 90만 대인데 만약 8월 고발장을 새로 작성했다면 8월의 조회수 90만 대를 그 고발장에 섞겠죠. 4월 8일자 고발장 숫자까지 그대로 베껴서 8월 25일자로 검찰에 접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고발 사주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야당의 고발을 청탁하려 했던 시점이 총선 직전인데 그럼 이거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뭔가 대체.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 대신 정책 공약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주목받지도 못하고 내용도 맹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후보는 졸기도 해서 후보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토론회 아니고 정책 발표회라고 그냥 한 사람씩 후보들이 나와서 네.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게 되는 것이고 예. 정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예, 토론회 대신에.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청부 고발 의혹 뜨겁죠. 해당 고발 내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라는 내용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첫 번째 입장문을 냈고 또 이후에 입장문을 한 번 더 냈죠. 그리고 이어서 TV조선, 중앙일보, 노컷, 뉴스핌, 경향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이어갔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고발장을 뭐 썼다 안 썼다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좀 해설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소위 고발 사주 또는 뭐 선거 개입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층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있어요. 우선 정치검찰 여당에서는 주로 이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레이어가 있는데 지금 문건에 실명 판결문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재판반이면 검찰밖에 확보 안 되는데 검찰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4월 8일자 문건에 청원 고발장이 있어요. 문건이 두 번 옵니다. 4월 3일, 4월 8일. 네. 한 번밖에 안 온 줄 아시는데 두 번이 와요. 그중에 두 번째 온 4월 8일자에 최강욱 대표 고발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실제 8월 25일 날 넉 달 있다가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고발 접수를 합니다. 그 내용이 판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민번호가 틀린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강욱 대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방송의 4월 조회수가 8월 고발장에도 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걸 만약에 8월에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8월에 조회수가 적혀 있었겠죠.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당연히 새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거의 그대로 베껴져 있다는 겁니다. 내용도 베껴져 있지만. 이러면 검찰이 만들어서 야당에게 넘기고 야당이 다시 검찰에 접수한 거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시점은 총선 직전이니까 검찰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해서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층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사건을 제보했느냐 하는 레이어인데 뉴스버스에서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당직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직자가 과거 국민의힘 누구와 일했던 사람이냐, 현재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김웅 의원은 윤석열, 유승민을 동시에 제거하려고 한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레이어예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세 번째는 만약에 고발 사주 정황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다음은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이 관여를 했는가 이 문제가 남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등등 적용해도. 근데 국민의힘 경선 판도를 바꿀 만한 사안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공방이 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나눠서 보도를 읽으면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워낙 보도가 많이 쏟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둬야 이해가 돼요. 이 뉴스들이. 김웅 의원 인터뷰 지금 중앙일보가 정리했듯이 워낙 많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경향신문 인터뷰가 김웅 의원 본인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경향 인터뷰 기준으로 김웅 의원 입장을 보면 역시 세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최강욱 고발장 실제 접수된 거.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말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본인은 검토만 했지 작성을 안 했다. 실제. 두 번째는 받은 문건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조작. 하나는 실제 손중성 검사에게 받았을 가능성.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조작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손중성이라고 이름만 저장해서 마치 손 검사가 보낸 것인 양 하는 그런 조작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그 휴대폰 자체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텔레그램 본사 아니면 조작 못해요, 이거. 예. 그럼 남는 거는 김웅 의원 휴대폰에 손준성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손 검사가 맞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웅 의원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기준으로 보낸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준성이라고 김웅 의원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맞다면 그 이름이 그러면 손 검사가 보낸 게 맞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나는 문건을 전달했다. 전달만 했다. 모른다. 나머지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김웅 경향 인터뷰 기준으로는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문건을 전달한 사람은 손중선 검사가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진도가 나오려면. 다만 이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법리를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대목은 해명이 안 됐어요. 이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그것도 정도면 또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다는 그렇죠. 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손준성 검사에게 왜 법리를 물어봅니까? 네, 그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 다른 대목들은 본인이 그렇게 정리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기자회견 나오면 내일 다시 다루죠. 그리고 조금 전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판박이 고발장을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의 말인데요. 당에서 초안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검찰에서 김웅 의원에게 갔다가 김웅 의원이 당에 넘기고 당에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변호사가 썼다. 변호사에게 줬고 변호사는 거의 그대로 받았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소위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고 기록도 없는데 정황상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넘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도 없다는 대목은 공직자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이니 10분 존중에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김 의원이 이 사안을 공익제보라 주장하는 대목은 납득이 도무지 안 됩니다. 검사도 공익제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압력이나 회의에도 불구하고 혹은 예상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소관기관에 특정 사안을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일은 그 대상이 검찰총장과 그 부인입니다. 이걸 공익제보라고 하려면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그 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현직 검사가 총장과 부인의 인권 보호를 하고 싶은데 검찰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야당에 몰래 고발장을 보냈다.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떻게 공익제보입니까? 우길 걸 우깁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TBS 류밀입니다. 김웅 의원 기자회견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도 있었고 정치 시즌이에요. 네. 예. 역시 근데 이제 김웅 의원 기자회견은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정리한 세 가지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어요. 예. 최강욱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네. 손준성 검사가 자신한테 보낸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 당시는 제보가 많아서 문건은 그냥 난 전달만 했다. 이 입장인데 이 사안은 잠시 후 다루기로 하고 제가 이 동의가 안 되는 대목은 자꾸 제보라고 하잖아요. 공익제보 성격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공익제보가 되려면 한 검사가 현직 검찰총장과 그 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인권을 위해서 막 나서려고 하는데 검찰 조직이 막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 그러자 몰래 야당에 총선 직전에 자료를 보내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군요? 네, 고발장과 관련해서 어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또 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4월에 이제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고발장. 그 전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일관하고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최강욱 고발장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죠. 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최강욱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아주 명쾌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 남겨놨죠. 예.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얘기한 고발장 관련해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죠. 네, 고발장 총 이제 3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김웅 의원이 이제 당에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 고발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인 조 변호사가 당에서 받았다라는 초안으로 보이는 그런 고발장이 있고요. 또 그것이 실제로 검찰에 제출됐다고 하는 고발장 3가지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판박이다. 네. 그래서 4월 8일 날 김웅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8월 25일 날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있는데 이 2가지가 똑같다는 건 KBS가 이미 보도했죠. 네.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근데 중간에 이 8월 25일 날 검찰에 실제 제출된 고발장을 작성한 조 변호사란 분이 본인이 당으로부터 받았다는 초안 네. 역시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로부터 날아온 고발장이 당으로 가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는데 이 단계별로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고발 사주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한겨레 보도였어요.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의혹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이 고발 사주권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의 주장인데,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요거는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김웅 의원이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웅 의원이 해명할 일이 또 하나 생긴 그렇습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당에 전달만 했다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요. 네, 윤 전 총장도 어제 기자회견했죠. 자신을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냐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제 메시지는 하나는 정치 공작이라는 거죠. 가장 큰 메시지는. 네. 메인 메시지는 이거고, 그리고 이제 표현에 따르면 여권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고발 문건은 괴문서라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고, 이 기자회견은 윤 후보에게는 득과 실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강성 지지층에게는 강경하고 단호한 모습, 그래서 이 고발 사주는 공작인가 보다 하는 그런 심리 효과를 줬을 것 같은데, 그걸 노린 거겠죠. 저는 그건 강성 지지층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 외 층에게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지나치게 격앙돼 있어요. 대선 후보가 이 정도 화난 모습을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컨트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미지를 남긴 점이 마이너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간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 네, 그게 네. 또 이슈가 됐는데요. 독자가 많은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많이 비판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같은 곳에서 이런 거 보도하는 걸 어떻게 믿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KBS, MBC 이렇게 거론을 했죠. 거론을 마지막에 했는데,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러면 인터넷 매체는 의혹 제기하지 말란 말이냐 취지로 대부르니까 KBS, MBC 같은 곳에서 처음부터 보도하라. 이건 언론관이 뭐랄까요? 과거 옛날 사람, 어디쯤, 옛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요즘은 유권자들도 메이저, 마이너 언론 구분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효과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불리한 건 이제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 이제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제 공세가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불리한 점도 있었던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어디서 메이저 언론을 운운하냐. 검찰 조직을 믿고 큰 소리치던 총장 시절 버릇이다라면서 여기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보시는 정치판이다, 이렇게 일침을 또 가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뭐 당연히 지금 일일을 다투니까 견제해야죠. 예. 그리고 어제 그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검찰의 사유화와 사적 보복, 그리고 야당과 내통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전체를 이런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검찰권 사유화, 그리고 선거 개입.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하나 정도 다 끝내야 되겠네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자 그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홍준표 의원으로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착시이고 이긴다 해도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죠. 예. 보수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그다지 반기지 않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스스로 넘어야 할 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고발 사주건은 검찰 발이 아니라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 경선 후보 추미애로서가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으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선 중이시니까 다른 후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경선 관련 질문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호칭도 제가 그냥 장관님이라 하고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는데, 네. 우선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사람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장관 시절에 손준성 검사를 혹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꽂으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한 달 지난 뒤에 예. 고검 검사급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주로 이제 1월 인사에서 검사장급 인사는 일일이 누구인지 그 자리 배치가 적합한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존중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하세요라고 거의 많이 일임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2월 3일 인사에 제가 제청한 인사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받은 건 맞아요. 예. 자기들끼리 이제 상의를 했으니까 그 상의라는 건 주로 검찰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 이제 서로 인사에 어떤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신상이나 뭐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뒤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재적소 인사를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사 명단이 있다 치더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또 저는 검사 누구인지 검찰 조직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판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조국 장관가 물러나서 느닷없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8월 인사 시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제 인사안에 대해서 콕 집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왜 내 손발을 다 내치느냐라고. 그래서 너무나 집착을 강하게 하길래 제가 도대체 누군데라고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김광민 전 의원의 사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네. 예. 참선을 네, 하신.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는 이미 조직 개편을 해서 예. 이 강등된 자리이니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은 없애고 그것을 수사정보 담당관 해서 직급도 이 과장급 이른바 부장검사 보직급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윤이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도 왜 손발을 다 내치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센 발언이고 그런데 뭐 청와대 안에도 다 얘기해놓고 뭐 비호 세력이 또 안에 있는 거예요. 비호 세력이. 자, 네. 장관님 잠깐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손준성 검사 개인을 그 이전에 알고 계셨다든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다든가 아는 사이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전혀 아니고. 네.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두 번 인사가 지금 등장하는데 처음 부임해서는 그 아래급은 그 아래급은 검찰에서 주는 데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8월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축소해서 원래 차장검사 자리를 부장검사로 줄이니까 이 사람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손준선 검사를 그 자리를 둬야지 왜 자르느냐 수족을 자르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일선에 그 차장 자리로 이렇게 내보내는 인사 명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집착을 해서 알아보니 그런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또 비호 세력도 안에 있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 달 지나서 11월에 감찰을 하게 되면서 감찰 조사 결과 판사 사찰 문건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안에서 비호하고 또 이 윤이 집착을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지금 고발 청부 사건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 총장 징계건으로 크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징계 사유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인데 그 문건이 이 수사정보정책관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손준성 검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아보시기로는 왜 인사 불이익인데 실제로 개인에게는 차장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을 이제 부장검사가 가야 될 자리로 강등시킨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그 사람을 고집했을까? 수족을 잘라내지 말라는 항의를 하면서 지금 와서 이해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 그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이 그때 보고 나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래서 문제구나. 그런데 이게 다 윤의 손발이니까 다 그때 디가우징을 했겠죠. 그래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이상 안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장황한 그 엉터리 같은 해명을 해서 법망을 빠져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서 청부 고발 이 의혹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그 안에서 다 했구나 지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입장은 네. 알겠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캠프 네. 쪽에서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네. 장관님이 임명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지금 보도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별 인사를 알 수가 없죠. 검사 누구인지. 그러니까 일단 검찰국장과 이 함께 이 청와대 쪽이 서로 이 여러 가지 부적격한 인사 흥결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살핀 다음에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제청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또 그건 아까 말씀하신 1차 인사 때 검찰국장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굳이 이상함이 없고 인사 기조에 맞으면 인사 기조라는 건 그때의 형사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자, 여성 검사를 좀 발탁하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또 지방에 오래 있으면 좀 서울로 교류를 잘 해주자 이런 거였어요. 1차 검사 때는 나는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더 좋은 검사를 원하고 또는 옵티머스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 김유철 검사 유임을 원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가 제가 한 인사라기보다 그들끼리 했던 인사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보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장에서도 한 기자가 그러면 추미애 캠프에 가 있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김웅 의원이 그건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부인하긴 했습니다. 혹시 제보자가 추미애 캠프에 있습니까? 제가 캠프가 없고요. 그런 제보자. 제가 소설 쓰시네 그러니까 저를 막 타박하셨거든요. 그 당 의원님들이. 그 김웅 의원의 시나리오 열심히 쓰는 건 왜 타박을 안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김웅 의원은 자기가 기억 안 난다고 한 말도 나중에 기억 안 난다라고 또 한번 기자회견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바꿔요.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나요? 손 검사가 보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제 김웅 의원이 어제 주장하면서 동시에 손 검사가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중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문자가 이제 제보자 폰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손준성 검사일 가능성도 상당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원래 손준성과는 동기니까 준성이하고 평소에 그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말도 기자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기자도 몰랐던 기자가 아니고 평소 아는 기자이고 자연스러운 대화였으니까 모든 거짓말쟁이는 첫 번째 한 진술을 수사관이 가장 신빙성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말을 자꾸 바꾸면서 내 말에 내가 앞에 뱉었던 말을 더 믿겠구나.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디지털 증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이 아마 그 본인 핸드폰을 공개를 하면 손준성이라고 기록이 돼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텔레그램으로 보낸 걸 조작했다 자꾸 그러는데 그 디지털 증거는 금방 포렌식을 하면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나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은 시나리오를 자꾸 쓰는 것보다는 조사기관에 핸드폰을 제출하면서 협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리고 자꾸 제보자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는 자꾸 범위를 좁혀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내게 노출시키면 이 제보자가 언론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신분을 밝히는 발언을 하면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꾸 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더 이상 나아가면은 아마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그런 걸 보냈다면 네. 손 검사가 총장의 제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 고발 물건을 만약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네. 미래통합당에 보냈다고 하면 이게 총장의 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총장의 손발이니까 총장한테 안 물어보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분들의 얘기를 퍼즐을 자꾸 맞춰보면 예. 수사 대상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기들은 발을 빼고 안 했다 그러면 누구를 조사해야 되냐 하면 그 기구 수사정보정책관의 그 기구가 대검 차장 밑에 부속이 돼 있어요. 바로 예. 역할은 총장의 지시를 받는 손발과 같은 예. 눈기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조직 체계상은 대검 차장 밑에 있고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장관이 한명숙 사건 모해 위정 교사에 대해서 감찰부에 보내서 조사를 진상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 사본을 좀 보자라고 한동수 부장을 속여가지고 탈취를 해서 그걸 중앙지검 인권부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른바 감찰 방해를 한 사본 탈취다, 사본 편법 배당이다 이렇게 그때 조사 결과에 나왔었는데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정부 지검장 할 때도 노덕봉 씨라고 고소인 이 윤석열 장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고소한 사건도 그 고소 진정 사건을 대검에서 접수해서 대검에서 관할 지검이 의정부다에서 내려보냈는데 지검장 시절에 그걸 총장 장모 사건이니까 본인이 그걸 인권감독관한테 줘서 계속 그 캐비넷 속에 넣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장관님. 나중에 예. 그러니까 취지는 네. 만약에 송 검사가 단독으로 보냈다면 이게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니 직속상관인 대검 차장도 수사 대상으로 그렇죠. 늘어난다 이런 취지시죠. 빨리 증거인멸하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부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에 관련한 주장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전직 장관으로 저희가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들 가장 고대했던 정치인 일정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러 의혹과 의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발장도 있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을 못한다. 분명 발생했던 일들인데 김웅 의원에 의해 그렇게 외면당한 사실들, 그 서러운 외면당했던 사실들이 부릅니다. TBS의 류밀입니다. 자, 김웅 의원이 이제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라고 과거에는 범정이라고 불렸어요. 예, 총장 직속 정보기관인데 검찰 조직에서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아는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이 그 자리에서 총선 직전에 고발장 관련 문건 100여 장이 넘는 걸 보냈는데 이게 이제 흔한 제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넘겨버렸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예. 그렇게 외면당한 서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억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자, 다음은요. 네, 그 고발장 관련된 내용 어제도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은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조 변호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다라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발장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등장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고발장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최강욱 대표 고발장이 손준성으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간 텔레그램 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보도된 점정식 의원에서 당 법률자문 조모 변호사에 갔다가 갔다가 아니라 당의 초안 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모 변호사에 의해서 대검에 접수되는 최종 고발장이 있는 겁니다. 3개의 고발장이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 고발장, 당 초안 고발장, 그리고 실제 접수된 최종 고발장. 이 3개의 고발장이 모두 판박이로 사실상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준성으로 수정되는 검사로부터 시작된 고발장이 당을 거쳐서 결국 검찰로 다시 접수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이 전달 라인이 다 검사예요. 손준성 검사죠. 김웅 검사 출신이고 점정식 의원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까지 검사였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가깝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네. 대검에서 나와서 검사 라인을 타고 다시 대검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고발 사주의 사이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그런 가운데 어제 JTBC는 제보자라고 등장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이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고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라는 내용으로 김웅 의원이 말했다고 해당 주장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직접 등장한 분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과 동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재. 모르겠는데 어쨌든 JTBC에 내가 공익 제보자라고 한 분이 한 얘기는 주장은 나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보내라고 하더라. 김웅 의원이. 네.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점정식 의원에게 보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보자 외에. 김웅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보냈을 수 있죠. 예. 또 하나는 대검으로 보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제 윤 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배당이나 여러 가지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대검으로 보내라는 의미. 실제 대검에 접수됐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검에서 나와서 검사 라인을 타고 다시 대검으로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고발장이. 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제보자로 조성은 씨가 지목됐는데요. 이에 조성은 씨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 SNS에 직접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자.